좀 스탠다드에 대해서, 기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이 스탠다드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전쟁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깃발을 의미한대요. 전쟁에서 이제 깃발을 향해 모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깃발을 향해서 모여야만 전쟁에 승리를 하기 때문에 어쩌면 강요된 모범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강요된 모범이라는 거는 좋은 것도 있지만 또 나쁜 것도 함께 담겨져 있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 사도에서도 좀 그런 게 많이 보였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 좀 들었던 생각은 어쨌든 자기의 기준으로 무엇을 판단하게 되면 이렇게 프로코르푸스트의 이렇게 침대처럼 뭔가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리를 늘리거나 아니면 자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결국에는 다리를 늘리거나 자르는, 이게 어떻게 보면 기준의 무서운 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기준들이 모여있는 단체 또는 관계가 바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각각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또 고민해야 될지 영화 사도에서 저는 조금은 고민했던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던 사도의 명장면인데요. 요거 한번 우리 공유를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날 죽이려고 저주한 것 아니냐? 전하께서 저를 죽은 사람 취급하시기에 제가 제 무덤을 판 것입니다. 나는 지금 가장으로서 애비를 죽이려고 한 자식을 처분하는 것이야. 너 지금 자결하면 세자의 이름은 잃지 않을 것이다. 언제부터 나를 세자로 생각하고 또 자식으로 생각했어? 아바마마 나오소서! 당장 새 손을 데려가지 못할까? 아바마마 아비를 살려주소서! 소선이 이렇게 빕니다! 지금 사약을 내리면 세자는 역적이 되는 게야. 자식이 역적이면 아비도 역적이 되는 거지. 그게 명나라의 형법을 따르는 조선의 국법이다. 전하, 침전에 드실 시간이 지났사옵니다. 아비가 자식을 위해 책을 만드는데 자네 같으면 잠이 오겠는가? 불길한 말씀을 들으면 침전에 들 때 양치질하고 귀를 씻으신 뒤 미워하는 사람을 불러 한마디라도 말씀을 건넨 다음 별일 없지? 예, 전하. 가봐. 아바마마를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내가 있잖아요, 내가. 아바마마 눈에는 빈궁은 합격이에요, 합격. 예, 네, 참으로 아름다운 여편네를 얻었노라. 세자 모실 때 늘 웃는 얼굴을 할 것이며. 너 1년에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몇 번이나 드니? 한두 번 듭니다. 뭐? 스승님들, 대리청정은 아바마마를 위한 것이지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염려 마십시오. 잘하자. 자식이 잘해야 애비가 산다. 그대들은 입만 열면 조선이 사대부의 나라라고 떠들면서 어찌 국방의 의무는 굶주린 백성들에게만 떠넘기려 하는가? 오군영 무관들이 친목을 위한 모임일 뿐이옵니다. 이 나라 군대가 당신들 침묵을 도모하는 곳이오. 옷차림이 이게 뭐니? 일처리는 그렇게 딱 부러지게 하더니만. 그 대님 다시매라. 왕은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야. 신하들의 결정을 윤호하고 책임을 묻는 자리다. 앞으로 중요한 일은 나한테 아랜 뒤에 결정해. 다음. 어찌하오리까? 그만한 일을 혼자 결단치 못하고 나를 번거롭게 하다니 대리시킨 보람이 없다. 아니다. 내가 대리청정을 하고도 비가 오질 않으니 다 세자인 내가 덕이 없어 그런 것이다. 앞에서는 화합을 논하면서 뒤에서는 신하들 눈치나 보는 것이 당평입니까? 별일 없지? 예, 전하.
저 천한거 뱃속에 주상의 씨앗이 들었다고. 지금은 역성을 드는 게요. 천해요. 천해요. 그럼 천한철을 임금으로 만든 분이 대비시니 이참에 제 임금 자리도 거두십시오. 세자에게 보위를 넘길 테니 윤호하세요. 그래요. 그럽시다. 윤호하고. 가증스러운 자식. 내 너의 오기를 모를 줄 아니. 예, 다 제 잘못입니다. 너는 이것이 술로 보이느냐? 내가 죽인 할머니의 피눈물이다. 내 탓이다. 너 같은 인간을 자식이랍시고 세자로 세운 내 잘못이야. 일개 아녀자도 목숨을 걸고 나섰는데 한 놈도 거드는 놈이 없어. 장부의 기계는 태산보다 높고 여인의 지조는 바다보다 깊다고 배웠사옵니다. 나한테 정이 있으면 말해보시게. 제 집안 사람들의 벼슬을 높이지 마옵소서. 불쌍한 내 어머니. 그 늙은이가 새색시 들였다고 조감지쳐 구박합니까? 제가 그 인간하고 도저히 한 공간 안에서 살 수가 없어. 그 늙은이 당장 경희궁으로 옮기라 해! 내금이장 김도수이옵니다. 내 너의 이름을 기억하겠노라. 비켜라. 아바마마, 아버님의 며느리가 물을 가져왔사옵니다. 아바마마, 아버님의 며느리가 물을 가져왔사옵니다. 아바마마. 내 아무도 들이지 말라 하지 않았더냐? 자식이 아비한테 물 한 잔도 드릴 수 없사옵니까? 왕이라고 늘 갈자로 지는 것도 아니고 신하라고 늘 갈끝 쥐는 것도 아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실력 모자라면 왕이라도 갈끝 쥔다. 저도 그런 제가 싫사옵니다. 허공으로 날아간 저 화살이 얼마나 떳떳하냐. 부부란 서로의 실수를 덮어주고 사소한 예법에 얽매이지 않으며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끝없이 사랑하는 것이니라. 세 손은 사배를 올리라. 그런 법은 없습니다, 저하. 왕비의 대례복을 입으신 것만도 큰일인데 400까지 올린 것을 주상께서 아시면 이 집안의 가장이 누구야? 오늘 하루만은 어마마마께서 중전이시다. 어서 절을 올리지 않고 무엇하느냐? 물러가라! 내 어머니 중전파마 내 어머니 중전파마 자식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금이 영자가 저 혼신을 혼이라도 오셨으면 만만전수 거둑을 멈추소서, 저하. 이것만은 아니되옵니다. 존재 자체가 영물하잖아. 보여줘야지. 내가 세자가 경희궁으로 칼을 들고 갔습니다, 어머니.
삼전하께서 화를 다 가실지도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막지 않으면 세자의 세손까지 모두 다 찾습니다, 어머니. 사람이 있고 예법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예법이 있고 사람이 있겠습니까? 공자께서도 예법의 말단을 보지 말고 그 마음을 보라 하였습니다. 그날 소소는 제아비의 마음을 보았나이다. 당신이 강요한 방식은 숨이 막혀서 도저히 견딜 수 없었어. 사람이 있고 공부와 예법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공부와 예법이 사람을 옥죄는 국시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임금도 싫고 권력도 싫소. 내가 바란 것은 아버지의 따뜻한 눈길 한 번, 다정한 말 한마디였소. 어찌하여 너와 나는 이승과 저승의 갈림길에 와서야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단 말이냐. 나는 자식을 죽인 아비로 기록될 것이다. 나는 임금을 죽이려 한 역적이 아니라 미쳐서 아비를 죽이려 한 광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래야 네 아들이 산다. 내 아들, 내가 죽인 거 아니지? 내가 죽인 거 아니지? 내가 죽인 거 아니지? 그 시호를 생각할 사, 슬퍼할 도, 사도세자라 하라. 도자는 싫습니다. 싫습니다. 네가 먹고 가야만 한다. 싫습니다. 싫습니다. 아버님, 뭘 드시옵소서. 이 여편네를 용서하소서. 네, 오늘 제대로 한번 놀아보겠노라. 경희수석님은 혹시 어떻게 보셨어요? 이 영화 보고 책 보면서 오랫동안 제2에 있으면서 영조의 인간적 고뇌 같은 것들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누군들 자기 아들을 좋아하지 않고 바로 왕위를 물려주지 않고 싶은 아버지가 어디 있겠는데 어떻게 저렇게 자식을 죽일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조금 먹먹하고 한 인간 아버지가 다시 와닿는 것 같아요. 저는 보면서 영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얘기를 하면서 살펴볼까 합니다. 제가 역사 교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거에 대한 역사적 내용을 한번 그래도 조금 보고 가야 우리가 영조야 그리고 사도세자 더 나아가서는 종조까지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모든 시작은 이 사람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숙종이라고 하는 사랑과 전쟁의 주인공이죠. 숙종하면 떠오른 여자들이 있죠. 김태현 선생님 혹시 어떤 여자들이 좀 떠오르시나요? 인형왕후와 희빈이 떠오릅니다. 희빈 장씨라고 흔히 말들 하죠. 그래서 숙종이 이 희빈 장씨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이 경종이라고 하는 왕인데 그 경종이 이제 왕위가 되면서 이제 사건들이 퍼지게 됩니다. 또 이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이제 여러분도 붕당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오랜만에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서인과 남인으로 나뉜 상황에서 서인이 나중에 노론과 소론으로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노론은 이 영조를 지지하고요. 소론은 이 경종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편이 갈리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왜 갈리게 되죠? 왜냐하면 당시 이제 경종이 왕이 오를 당시 상황을 저희가 좀 설명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사실 숙종이 또 한 명의 여자를 사랑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영조입니다.
근데 이제 영조의 어머니는 이제 태연 쌤이 말한 것처럼 사실 되게 천한 신분의 여자였어요. 심지어 어머니가 무수리보다 더 낮은 각심이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 낳은 아들이 2명이 있는데 이 경종은 희민 장씨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이 됐을 경우에 이 노론과 반대적인 의견들을 많이 할 거라고 이제 노론들이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노론은 바로 왕이 될 수 없었던 바로 각심이의 아들이었던 용조를 도와서 왕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근데 경종이 왕이 되고 나서 4년 만에 죽게 돼요. 그 유명한 간장과 이제 감을 먹고 속이 안 좋았는데 영조가 우리 인삼을 먹고 갑자기 죽게 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영조가 왕이 되면서 이 2가지 컴플렉스가 항상 따라다니게 됩니다. 경종이 죽는 것에 대해서 영조가 관여했다라는 거 하나, 2번째는 천한 각심이, 더 나아가서는 무수리의 아들이었다는 거. 이 2가지가 바로 영조를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거죠. 그래서 영조는 항상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왕을 했던 건데, 그래서 자기가 42살에 낳은 아들이 바로 이 사도세자입니다. 유아인 역할을 했었죠. 그리고 이 사도세자와 이제 결혼했던 회경궁 홍씨의 아들이 바로 이 22대 왕이 되는 정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조금 깊게 고민해보고 싶었던 지점이 바로 영조와 사도세자의 관계였어요. 너무 귀엽게 생겼죠. 네, 사도세자의 어릴 때 이제 격중 모습인데요. 사도가 태어날 때 영조가 나이가 42이에요. 42에 첫째 아들이 죽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7년 뒤에 낳은 아들이 바로 이 사도세자예요.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심지어 뭐 2살 때 글씨를 씁니다. 또 8살에 또 결혼을 하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12살 때부터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을 해요. 공부를 안 하기 시작하는 거죠. 주광이라고 하는 건 왕세자가 이제 공부하는 시간인데 이것을 영조가 중단시킵니다. 공부 안 하니까. 근데 15살부터 이제 대리청정을 하게 되고 3년 뒤에 정조가 태어나게 됐는데 이제 21, 22, 23세부터 자살 시도를 계속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28살에 이제 죽게 되는 이러한 영조 42에서 70세까지의 상황 동안에 이 사도세자가 함께 삶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건가요? 실록? 네, 이거 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팩트인 거죠, 맞죠? 네, 이건 팩트입니다. 야사가리가 실록에 네. 기록되어 있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팩트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한번 보시면 좋은데요. 이제 송강호 씨가 영조를 역할 맡긴 했는데 사실은 이순재 씨가 실제 얼굴과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까칠하게. 이제 영조가 왕이 되기 전에 연인군으로 불렸었는데요. 그때 얼굴이고요.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이제 53세 때의 얼굴입니다. 얼굴이 여전히 남아있죠. 야, 근데 53세가 되도록 몸매나 이런 관리 정말 철저하게 했다고 해요. 영조를 보시면 여전히 컴플렉스가 있고요. 자기 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하고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사도세자가 죽는 당일날에도 점심을 챙겨 드셨습니다. 네, 그리고 완벽주의자십니다. 그리고 당연히 엄청 많이 알고 그리고 워커홀릭에 호불호가 분명한데요. 자기가 싫어하는 거에 누가 오면 되게 싫어해요. 특히 딸을 좋아했는데 딸 옆에 이 사도세자가 오면 엄청 싫어했대요. 영조의 성격을 보여주는 저는 영화 속 장면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 보면 영조가 기를 씻는 장면이 나와요. 영조의 습관 중에 하나가 자신이 좋은 일이 있으면 만화문으로 가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경화문으로 가고 또 자기가 재수없거나 혹은 듣기 싫은 이야기를 들으면 귀를 항상 씻는 거예요. 근데 이 귀를 씻을 때 자기가 싫은 사람은 꼭 불러요. 그 사람이 바로 사도입니다. 사도세자를 꼭 부르는 거예요. 이 사도세자를 왜 이렇게 싫어했냐면 사도세자가 점점 공부 안 하는 모습이 계속 드러났거든요. 그리고 영조가 봤을 때 영조는 자기 관리 상당히 잘하잖아요. 근데 사도세자는 좀 자기 관리보다는 먹는 걸 좀 좋아했어요. 왜냐면 이 영조의 이제 계모죠. 엄마인데 인원왕후가 그 당시에 조선 최고의 요리사를 자기가 두고 있었거든요. 이 요리사가 만든 게 뭐였냐면 당시 일본에 가서 어묵도 배우고요. 그리고 솜사탕도 배워와요. 이런 걸 가지고 사도세자가 먹으면서 사도세자가 12살 정도쯤이 되면 영조가 18살에 탔던 가마에 탈 수가 없어요. 너무 살이 쪄가지고.
그래서 영조가 항상 사도세자를 보면 네 뱃살 때문에 네가 넘어질 것 같다고 맨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점점 자기와 달라지는, 그리고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도세자를 보면서 영조가 이렇게 귀를 씻는데 자기 아들도 알 거 아니에요. 사도세자도 아빠가 자기 싫을 때마다 자기 불러서 귀를 씻는다고. 그럴 때 느꼈을 사도세자의 감정들 함께 생각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조가 한 말이 있어요. 예로부터 무도한 임금이 하나둘 이리오마는 세자 때부터 이처럼 무도한 자는 내 일찍이 듣지 못했다. 이거 사도세자가 죽고 나서 쓴 글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풍족한 곳에서 태어나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마침내 미치기에 이르고 말았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미쳐서 세자에서 폐위하고 쫓아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쓰는 건데 자기 아들을 바라보는 영조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저는 이걸 보면서 영조가 사실 되게 나쁜 아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 사도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 좀 생각을 하면서 조금은 다르게 생각했던 게 바로 이 표 중에 영조의 하루 일과표거든요. 우리의 삶과 비교를 해서 보면 우리도 바쁘게 살지만 이 조선 왕의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문안 드리고 밥 먹고 공부하고 식사하고 업무하고 그 다음부터 계속 공부 식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시에 자고 다시 5시에 기상하는 거죠. 김태현 쌤 일정과 좀 비슷하지 않나요? 일정이? 말씀 오는 시간에 빠졌나요? 그래서 영조가 너무 많이 강의를 많이 하니까 공부를 하니까 신하들이 되게 싫어합니다. 나중에 그만하자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영조 같은 경우에는 자세도 너무 꼿꼿해가지고 신하들이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냥 다른 데 가서 하자. 이렇게 해도 영조는 아니다. 이 자세를 그대로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좀 숨막힐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왕세자는 우리 약간 고3과 조금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왕세자 하루 일과입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서 4시에 일어나서 이제 문안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문안 인사로 이렇게 조금 드립니다. 점심 식사가 조금 제법 길죠, 그래도 식사가. 그렇죠. 근데 사도세자 같은 경우에는 먹는 걸 좋아하니까 이런 시간도 매우 부족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도세자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조광이나 주광, 석광들을 피기 위해서 지금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걸 합니다. 바로 병결입니다. 병결. 사도세자를 보면 참 우리 학교 학생들의 모습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빠들처럼 영조도 상당히 바쁘게 살았고 어쩌면 사도세자도 그렇게 바쁘게 살아야 했는데 그게 너무 버거웠던 것일 수도 있겠죠. 자, 유아인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 사도세자는 매우 뚱뚱했고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모사본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좀 얼굴 좀 후덕해 보이죠. 네, 좀 예술가형 스타일인데요. 김태현 쌤이 한 얘기 채팅창에 써준 것 중에 하나가 저 날아가는 화살이 얼마나 떳떳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실제로 15살에 한 40kg 되는 무기를 휘두를 정도로 힘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반에 있는 좀 힘센 말 안 듣는 학생 같은 그런 성격이었겠죠. 나중에 가면 자살 시도를 한 것처럼 이 정신병이 엄청 많이 와요. ADHD가 와요. 그래서 하나를 제대로 집중을 못해요. 그리고 12살, 15살쯤 되면 눈이 안 좋아가지고 안경을 써야 했어요. 거기에 이제 공포증에 불안장애, 의대증. 의대증은 옷을 입지 못하는 건데요. 지금도 여기에 보면 옷이 되게 좀 풀어헤치죠. 지금 학생들과 좀 많이 비슷하지 않나요? 학생들 좀 요즘 의대증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옷을 하루에 막 20-30개씩 갈아입을 정도. 그리고 한 번 입으면 한 달 동안 입었대요. 다시 입기가 싫어서. 거기에 이제 가학증. 저는 조금 사도세자가 나중에 불쌍하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여기를 보면서 사도세자 조금 다르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가학증이 매우 심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해경궁 홍씨를 이제 바둑판을 던져가지고 눈을 때려서 눈이 실명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가정폭력을 한 거죠. 심지어 자기 엄마 영빈이 씨도 이제 폭행을 가하려고 했었고요. 또 자기가 사랑하는 첩이었던 경빈 박 씨도 폭행으로 죽이고 자기가 낳은 아들도 칼로 때려서 연못에 던질 정도로 조금 가학증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거기에는 나중에 이제 영화에도 나오지만 자기가 환청이 들리고요. 잘 보이지 않는 것도 이제 정신분열이 생길 정도로 상당한 병이 많았던 그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 사도세자가 불쌍하기도 하면서도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곳에서는 가해자가 되니까요. 그래서 사도세자에 대한 평가 중에 하나가 내관, 특히 자기보다 약했던 이들에 대한 폭행, 살해, 심지어 나중에는 100명 정도를 살해했다고 해요. 하루에 6명씩을 죽일 정도였다고 하니까 얼마나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을지 그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근데 이게 사도세자가 그린 그림이거든요.
영화에도 이제 강아지가 나오잖아요. 보면 이 그림 보면 좀 짠한 것 같아요. 강아지 새끼들을 반기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어미개가. 영조가 사도세자가 딱 태어났을 때 어떻게 했냐면 한 100일 정도 있다가 바로 분리를 시켜요. 그래서 자기랑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이제 동궁전, 다른 말로 저승전이라고 불렀었는데요. 거기에 떨어뜨려서 거기에서 이제 양육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공부할 때만 와서 자기 아들을 봐요. 그리고 공부 오늘 잘했는지 못했는지만 물어보고 갑니다.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나오지만 아빠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말을 언제 하냐면 사도세자가 한 6명인가를 죽이고 이제 영조가 그걸 알게 돼서 불러요. 그래서 혼을 내는데 사도세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에 슬픈 마음이 있다. 아빠가 왜 그게 생겼냐? 아빠의 사랑이 부족해서다. 그래 영조가 알았다.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다. 그리고 끝이에요. 그 뒤에 또 다시 둘이가 제대로 만나서 얘기를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세자가 그린 이 그림이 저는 조금은 좀 마음이 아픈 그림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도세자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태연쌤이 말한 것처럼 이 화살이 되고 싶었던 사도세자, 그러지 못했을 때 어떠한 비극이 발생했는지는 영화에서 봤습니다. 이게 이제 사도세자가 한 말이에요. 제가 본래 다른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우랄증이 있습니다. 지금 더위까지 먹어 임금을 뵙고 나오니 우라가 더욱 극하여 미친 듯이 괴롭습니다. 사랑이 부족하여 우라증이 생겼습니다. 이 위에 있는 내용은 자신의 장인 어른한테 보내는 편지예요. 그래서 약 좀 구해달라고. 아빠나 와이프가 아닌 장인 어른한테. 사도세자도 좀 상당히 외로운 존재였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거는 이제 아빠한테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나중에는 둘이 사이가 너무 안 좋아지니까 영조가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갑니다. 경희궁으로. 그리고 사도세자는 계속 여기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아빠랑 아들이랑 분리가 되니까 더욱더 사이가 안 좋아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창덕궁 후원에 영화 첫 장면에도 나오는데 여기에 굴을 파고요. 관을 두고요. 거기에 실제로 자기가 거기에서 있다가 나오기도 하고 자기가 칼을 좋아하니까 칼 같은 걸 숨겨놓기도 하고 그럴 정도로 그리고 궁궐 내에서는 계속 한 100명의 후궁들, 100명의 이제 내시들이 내관들이 죽어나가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영조는 여기서 완전히 이제 아들을 차단하고 심지어 신하들에게는 자기 아들을 포기했다 이런 말까지 나중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런 MBTI 학생들과도 함께 해보는데요. 한번 좀 성향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자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들 한번 각자 링크에서 들어가서 해보셨을 텐데 제가 한번 영조와 그리고 사도세자, 정조의 MBTI를 한번 제가 역사전 기록을 바탕으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선생님들 각자 가지고 있는 MBTI가 있을 텐데 김태현 쌤은 이 중에서 뭐예요? MBTI? 저는 ESTP입니다. ESTP. 네. 사도세자와 똑같네요. 네. 사도세자 유형입니다. 사도세자 유형. 좋습니다. 나에게 칼을 주시오. 나에게 칼을 주시오. 나에게 칼을 주시오. 혹시 또 누가 있나요? 최경진 선생님 혹시 나오셨나요? 네, ENFJ라고 되어 있네요. ENFJ. 타인의 성장을 도모하고 협동하는 사람들. 그렇죠. 이게 좀 다르네요. 여기서 봤을 때 영조는 어디일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한번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한국인의 비율인데요. ISTJ가 제일 많대요. ISTJ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약간 갑갑한 사회인가 보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ISTJ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기 보시면 연봉도 있어요. 연봉. ESTJ가 연봉을 가장 많이 번답니다. 축하드립니다. ESTJ를. 하여튼 이건 좀 장난이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영조가 ISTJ랑 거의 유사하더라고요. 감정 표현에 서투르고요. 기억력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혼자 쓸모없는 거 많이 알고 있고요. 잘난 척 엄청 합니다. 참고로 영조의 그 호가 총 26글자입니다. 가장 깁니다. 조선 왕 중에서. 그거 자기가 바치라고 해요. 신하들한테. 잘난 척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신하들한테 공부 못한다고 맨날 타박해요. 그리고 강박증 있고요. 진지하게 농담합니다. 너 밥 먹었니? 하면서 이거 진지하게 공부벌레. 보수적입니다. 자의식 과잉. 그리고 변화를 싫어함. 그렇죠. 자, 전형적인 ISTJ를 보이고 있는 영조. 그리고 반면에 연봉 7위. 반면에 이제 ESTP. 바로 모험을 즐기는 사업가. 지금의 태연쌤과 좀 비슷하네요. 바로 이제 사도세자의 성향과 좀 비슷해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룬다.
그리고 규칙은 깨라고 있는 거. 그리고 짜릿함을 즐기죠. 아버지를 항상 자극시키죠. 짜릿함을 즐기죠. 그리고 공부, 지루한 일 안 맞죠? 대한민국 교육체계에 적응하기 힘든. 그렇죠. 좀 노는 것 누구보다 자신 있다. 그렇죠. 실제로 궁궐에 놀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 있는 기생들과 승려들 불러서 궁궐에서 놀다가 나중에 다 같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이렇게 둘의 성향 어떻게 MBTI로 본다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영원한 포에버 천생연분이더라고요. 맞대요. 그래서 근데 이게 물론 이제 웃자고 보는 내용이지만 MBTI 유형별로 보니까 둘이의 성향은 생각보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둘이는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까? 제가 고민했던 지점이 여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당시 조선 왕의 수명이 47세인데요. 보통 왕이 15세 아들을 낳거든요. 근데 영조는 42세 때 자기 아들을 낳아요. 무려 3세대 차이인 거예요. 3세대 차이. 그러니까 우리로 따진다면 X세대 선생님이 이제 Z세대, J세대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겠어요. 심지어 그러한 가운데서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다른 거죠. 심지어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다음 세대, 이제 세대들이 왔을 때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떤 아이들한테 뭔가를 물었을 때 사용하는 용어들, 또 그 아이들이 쓰는 행동들, 말하는 행동들, 이러한 것들이 다른데 저도 지금 아이들이랑 한 세대밖에 차이 안 나는데 영조는 3세대였으니까 얼마나 둘 사이의 갈등, 즉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를 보는 관점에서 사도세자를 보면 저는 사도세자가 왜 이렇게 숨막혀 있는지, 또 영조는 또 얼마나 답답해 했는지 이해가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이제 기준에 따라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걸 우리 가족으로 가서 얘기를 한다면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로 세대 갈등이 엄청 크더라고요. 형제 자매 갈등도 크죠. 그죠? 형제 자매 갈등. 부부 갈등 이 정도면 그래도 뭐 높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보면 자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사회 문제, 그리고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생각의 차이, 이런 게 좀 크고, 부모님은 생활 습관, 그리고 소비 태도. 저는 좀 요 얘기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저 유럽 여행 간다고 했을 때 이 얘기 많이 들었어요. 나중에 고생한다. 부모님 말은 틀린 게 없다라는 걸 지금 또 느끼고 있습니다. 고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가족끼리는 이런 좀 세대 차이가 있다면 자녀와 학생 간의 대화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다 학부모인 부모님도 많으시니까 얼마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보면 26분에서 50분 정도가 전체 반이더라고요. 근데 주던 대화가 공부랑 성적에 대한 얘기가 37%인 거예요. 진로가 22%. 그러니까 결국에는 영조도 아마 이런 비율 이상으로 얘기를 했었겠죠. 더 심하게. 그리고 그러니까 부모님과 대화하지 않는 이유가 말해봐야 이해하지 못한다. 사도세자가 이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의 얘기를 아버지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이런 부모 세대 혹은 할아버지 자녀의 세대까지의 갈등이 똑같더라고요. 근데 요 얘기는 좀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장 듣고 싶은 말, 사랑해. 근데 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공부 열심히 해라. 어쩌면 우리는 지금 마음속에 또 각자 하나의 영조를 또 가지고 살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학생들한테도 똑같지 않나요? 우리 할 때 공부 열심히 해라, 이번에 뭐 성적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모습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좀 찔리는 선생님 있나요? 김태현 선생님? 저는 공부 얘기하지 않고 저는 싸가지가 있어야 한다. 항상. 아, 싸가지. 저는 싸가지, 공부 낮은 거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하지만 싸가지 없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큰 분들을 합니다. 항상 매너가 사람 안 된다. 매너가 사람 안 된다. 공부는 중요하지 않다. 싸가지가 중요하다. 싸가지가 중요하다. 네. 약간 김태현 선생님은 세조 스타일이네요. 그런 거 세조가 강조했는데. 아, 그래요? 세조? 네, 세조 스타일. 세조. 단종 죽인 세조. 조카를 죽이고 얼른 세조. 네. 자, 저는 이걸 보면서 약간 스카이캐슬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놀란 게 뭐였냐면 우리 학교 여선생님들이 이걸 같이 저랑 보고 얘기를 많이 나눴거든요. 이걸 보면서 저는 야, 그렇지, 우리가 교육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가 아니라 여선생님들이 적금을 깨더라고요. 그리고 컨설턴트를 찾아서 같이 아이를 수강시키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진짜 놀랐어요. 스카이캐슬을 보면서 저런 컨설턴트가 있어? 그럼 알아봐야지 하더니 진짜 알아보신 거예요. 마음 카페를 통해서. 그래서 적금 깨서 거기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뭐
국제군가 어디 이렇게 갔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현대판 영조의 모습들을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우리는 교사로서 또 학생과의 갈등도 있잖아요. 그래도 관계라는 측면에서 봤는데 존경하는 선생님 영향을 미치는 유무가 아니라 71%인데 싫어하는 선생님 유형이 의견을 무시하는 선생님입니다. 37.1%. 편애하는 선생님. 이 부분이 딱 영조의 모습이더라고요. 의견 무시하고 편애하고 화 잘 내고 심지어. 그리고 영조는 반대죠. 영조는 항상 사도세자한테 용모가 단정해라. 항상 요 얘기합니다. 심지어 영조의 와이프가 죽은 날 사도세조가 문상 와서 울거든요. 그때 영조가 사도세자한테 한 첫 마디가 야, 너 신발끈 제대로 안 묶었다. 그거 묶고 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만큼 영조는 규칙적이면서도 어쩌면 싫어하는 선생님의 유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나이가 엄청 많은 어떻게 보면 속칭 꼰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런 것까지 실록에 기록돼 있어요? 사관이 그것까지 기록해요? 네, 그거 나와 있습니다. 실록에 진짜 장난 아닌 내용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진짜 조선은 기록의 사회구나. 예, 조선은 정말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기록돼 있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학교에 대부분 부장님인 분들이 많잖아요. 저는 이제 일반 교사인데 이제 부장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걸 좀 느낄 때가 있는데요. 세대 차이를 겪었다. 이게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라는 게 53.2%더라고요. 좀 영조와 비슷한.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각양각색에서 영조일 때도 있고 어쨌든 또 사도세자의 입장일 때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갈등을 겪는 이유가 자기에게만 유리한 비합리적인 결정이 잦음.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부하 직원과의 갈등의 이유가 업무의 완성도 부족으로 일을 떠안게 될 때. 영조 같은 경우에 사도세자한테 대리청정을 맡기는데요. 요때 이런 말 되게 많이 해요. 야, 너가 제대로 못하니까 내가 이걸 다시 해야 되잖아. 너희가 너희한테 믿고 뭘 해야 되겠니? 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유롭게 해! 라고 한 다음에 자기한테 의견을 안 물어보면 안 물어본다고 화내고 또 의견을 물어보면 왜 니 안 하냐 화내고. 그렇죠. 근데 약간 이런 모습들이 어디서 많이 나타나냐면 숙종이 자기 아들 경종한테 많이 이랬거든요. 근데 경종한테 한 거를 영조가 보고 또 자기 자식한테 한 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뭐 그래서 결국에는 뭐 스트레스가 가장 증가하죠. 그리고 뭐 갈등이 생기지 않고 피한다. 전형적인 사도세자의 모습이죠. 아빠를 만나지 않기 위해서 몸이 아프다는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리고 조선사회 같은 경우에는 둘이 문안 인사를 드리고 하는 게 당연한 건데 문안 인사를 한 몇 개월 동안 안 드려요. 아프다고 그래서 핑계를 대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성격에 대해서 너랑 성격이 안 맞아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좀 그것보다는 상황, 어떠한 상황을 만들어주냐가 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러한 소통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소통이 없을 때 공감이 없어지고 공감이 없을 때 관계가 없게 되고 이러한 관계는 결국엔 비극으로 가져온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교사들이 이런 관계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학생 혹은 학부모 혹은 동료 교사 혹은 가족 내에서도 또 아빠로서 혹은 엄마로서 혹은 누구의 자식으로서 이런 관계를 갖게 되는데 좀 사도와 영조의 관계가 이러한 면에서 조금 저는 좀 많은 교훈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영조는 극단의 선택을 하게 되죠. 영조가 우발적으로 사도세자를 죽였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상당히 많으신데요. 사실은 그건 아니고요. 정조도 되게 천재인 게 8살 때 동몽성습을 깨우치고요. 그리고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영조에 얘기했을 때 너무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영조가 야, 너가 진짜 아빠보다 훨씬 낫다 이런 얘기부터 해서 너가 조선을 이어야지 이런 얘기를 신하들이 있을 때 계속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아들의 비행이 탈로가 났을 때 바로 아침 9시에 아들을 부릅니다. 어디로 부르냐면 자기 와이프가 죽어있는 혼전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 앞으로 불러요. 그래서 아들을 죽여야 되니까 명분이 없잖아요. 아직은. 어떻게 명분을 만드냐면 자기 와이프가 사도세자가 반란을 일으킨다고 나한테 얘기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 얘기에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결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결을 안 하죠. 사도세자가. 그래서 결국에는 아침 9시부터 신랑해서 저녁 7시까지 신랑하다가 이 뒤주에 갇히게 됩니다. 사도세자의 덩치가 꽤 컸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뒤주에 맞는 뒤주가 없어가지고 군대에서 쓰는 쉽게 얘기하면 짬밥통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봉하고 8일 동안 이제 봉해서 묵게 되는데 저는 이 뒤주를 보면서 누구나 마음속에 뒤주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 혹은 기준, 이 뒤주 안에 혹은 누군가를 혹은 어떤 생각을 자꾸 가두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나 사랑의 이런 얘기는 하는 거 없이 그런 생각이 조금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 혹시 어떤 걸 가두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뒤주에 대한 고민을 저는 조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전역을 했을 때 이제 김태현 선생님도 장기 복무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제 ROTC로 군복무하고 전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 왔을 때 뒤주가 교칙이었던 것 같아요. 교칙. 그리고 특히나 학급 규칙. 교사로서 저는 조금 그런 뒤주들이 학생들을 숨막히게 하고 조금은 갈등을 가는 길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태현 쌤은 혹시 어떤 뒤주가 있나요? 저는 뭐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싸가지 없게 행동하는 거. 예, 무례한 거에 대해서 참지 못해. 선생님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버릇없이 군다든가, 버릇없이 말대꾸를 이상하게 한다든가, 짝다리를 친다든가. 그거 이제 뭐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원래 ESTP형인데 P형 가지고는 장교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딱 판단을 잘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뭐 딱 그때는 딱 돌아서더라고. 딱 그 유명해요. 그러니까 제가 애들 그 교육시키는 거 원래 강한 애들 그 제가 전문가예요. 그래서 난 그 학생부. 학교 내 영조. 네, 학교 내 영조. 그래서 탈탈 털어. 탈탈 털니까 와. 네, 탈탈 털었다. 막 바로 차려시키고 막 열중샷, 차렷 이걸로 그냥 막 정신없게 만들어요. 또 목소리 크고 귓가에서 또. 이정호 선생님은 어때요? 이정호 선생님 체육과라 또 나름의 어떤 뒤주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편견일 수도 있겠지만. 저도 좀 비슷한데 자기가 화내거나 예의 없게 굴 이유나 명분이 없는데 이상한 짓 하는 애들 보면은 센 척하는 애들 좀 못 참는 게 있어요. 그 약간 비열한 애들 있잖아요. 비열한. 저나 뭐 남교사한테는 적당히 간보다가 여자쌤들한테 함부로 하는 애들을 제가 어떻게 지나가다 봤다 이러면 거기에서 제가 이제 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울순쌤이 이렇게 글 올려주셨어요. 스코어는 와서 좋았던 것이 자극 반응 사이에 간극이 조금 더 생겼대요. 그 뒤로 학생 관계가 좀 편해졌다고 하셨는데 요거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시겠어요? 울순쌤? 저는 약간 좀 자유로운 편이에요. 그래서 뭐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좀 일어나서 한다든지 뭐 돌아다니면서 물을 마신다든지 뭐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으면 다 오케이고요. 그게 이제 자극으로 안 다가오고 그냥 그 아이의 욕구와 내 욕구가 충돌하지 않게끔 서로가 뭐 불편하지 않게끔 좀 하는 편이라서. 소일식 수석교사님께서 말씀하셨네요. 뒤주는 자신의 그림자에 해당한다. 이것도 되게 맞는 말인 게 융이 말했죠. 그림자 이론이라고 자기가 보기 싫은 그런 심리들에 대해서 항상 배척하는 부분도 있는데 영조한테는 그런 뒤주가 그런 그림자를 가두는 공간이었던 것 같은데 사도세자에서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발견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저도 보면서 누구한테나 영조의 마음과 사도세자의 마음이 항상 공존하면서 이 뒤주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뒤주가 있는 것이 꼭 나쁜 거냐? 그럼 그렇다고 우리 안에서의 그런 최소한의 경계는 또 없애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은 거거든요. 영조도 영조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거잖아요, 사실. 교육이라는 것이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대기업 CEO와 교사의 차이는 뭐냐? 대기업 CEO 집 원하는 대로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항상 교육적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영조도 조선이라는 관점에서 조선의 이 정통성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자기 아들한테. 그걸 넘어서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뒤주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사실. 근데 그러면서 그것을 잘 분별해 나가는 그런 작업들이 좀 우리한테 있어야 되지 않을까. 태연쌤이 정확하게 맥을 찝어주셨는데요. 제가 이 사도를 보면서 우리에게는 영조의 모습도 있고 사도세자의 모습도 있고 정조의 모습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결국에는 뒤주가 있지만 이 뒤주를 완전히 파괴하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여기서 배우고 또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싶었는데요. 영조도 말씀하신 것처럼 영조가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산맥의 혈통이라는 얘기를 항상 많이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효종, 그리고 숙종, 자기 영조 이 핏줄이 계속 왕위를 이어가야 되는데 이 핏줄이 사도세자 너 때문에 끊기면 안 된다는 얘기를 사도세자한테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도세자가 딱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넘어갈 나이부터 방황을 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정조한테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영조는 조금 그냥 자기만의 뒤주를 결국에는 사도세자를 가두면서 해결을 하려고 했던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영조는 그래서 저는 조금 자연으로 본다면 태양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태양은 반드시 모두에게 필요한 존재고
또 모두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주지만 반대로 너무 강렬할 때는 가뭄과 숨을 막히게 하는 거에 있잖아요. 또 태양이 강렬하면 또 그에 반사해서 그림자도 그만큼 긴 것처럼 우리가 영조를 보면서의 그런 걸 느꼈다면 사도세자는 또 사도세자가 또 잘한 게 아니에요. 사도세자가 아빠한테 그런 사랑을 못 받았고 되게 자기주도적인 면이 상당히 없어요. 항상 타인들이 자기한테 옷을 입혀줬고 자기를 챙겨줬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노는 것밖에 나중에는 안 하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받은 스트레스를 자기보다 약한 이들에게 폭력으로서 대하기 시작을 해요. 자기 아내나 자기 심지어 어머니까지 그런 폭력적인 게 있었고 정말 마지막 사도세자가 죽기 전에는 아버지를 아모리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모리가 뭐냐면 그냥 아무렇게나 즉 칼을 들고 죽이고 싶다라는 내용을 순화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빠를 자기가 죽이겠다라고 해서 경희궁까지 갔다가 정신 차리고 다시 들어와서 자기가 막 두려움에 떨어요. 그것처럼 나중에는 자기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저는 조금은 조선 사회에서 바람처럼 이렇게 모두에게 태풍처럼 왔다 가버린 그런 사도세자의 모습도 과히 우리에게는 좋은 교훈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정조는 어땠냐라는 걸 보면서 이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이 그림이 보면 이 그림의 주인공은 이제 이 달이 떠 있잖아요. 달은 이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비춰주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태양처럼 너무 강한 빛도 아니면서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길도 되어주는 모든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실제로 정조가 자신의 호를 11,000명을 주인홍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모든 만물들을 비춰주는 달빛 같은 존재를 자신의 호로 정했어요. 저는 태양이었던 영조와 바람이었던 아버지와 달은 정조만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이지 않았을까, 관계를 맺는 방법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정조는 결국에는 사실 어쩌면 영조보다 더 심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왕이 된 거고 사도세자보다 더 심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정조는 일단은 아버지가 반역자예요. 반역자. 할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자기가 왕이 될 때 신하들이 반대를 엄청 많이 해요. 자기 할아버지밖에 믿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나중에 할아버지가 왕위를 겨우 물려줘서 왕이 된 정조. 그리고 이러한 정조가 다스리는 조선과 그런 뒤주 속에 갇혔던 아버지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저는 조금 그게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저는 정조를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영조만의 기준이 있잖아요. 자기의 철저한 어느 틀 안에 가두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 벗어나면 배척하는 거. 반면에 사도세자 같은 경우에는 그 틀을 벗어난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기적인 그런 틀이 없는 그런 방황하는 모습들이었던 거고, 정조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면이 바로 우리의 기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만의 기준을 만들 수 있는데 각각의 신하들이 가지고 있는 이유와 기준들을 하나로 통합하는데 그걸 우리의 기준으로 만들더라고요. 이건 정조의 표현을 빌리면 의리예요. 의리. 각자의 의리가 있다. 나는 이걸 존중하겠다. 그러면서 이 의리라고 하는 걸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불만, 자기에 대한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 그리고 사도세자에 대한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 그리고 영조에 대한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로 통합을 시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준으로 만들어서 나가는 거죠. 저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의 기준을 그럼 어떻게 만들었냐라고 했을 때 인정이 정조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조는 철저하게 자기가 누구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았다면 그 사람의 재능, 이러한 것들을 엄청나게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호가 11,000명을 주인홍이라고 했잖아요. 이 달빛이 모든 사람들의 존재를 드러내서 그 쓰임에 맞게 쓴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정조는 각각 가지고 있는 재능에 따라서 그거를 활용하는데 대표적인 게 규장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서울 양반의 첩의 자손이었던 사람들을 등용을 해서 학문적으로 사용을 하고요. 또 자기 아버지처럼 무예나 이런 걸 좋아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장영이라는 군사 부대도 만들고요. 나중에는 여러분이 가장 정조하면 떠오르는 건물 바로 수원화성에도 이러한 것들이 드러납니다. 수원화성을 보면 우리는 아름답고 수원에 있는 이런 아버지를 위한 성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정조의 인정과 그리고 활용이 상당히 잘 드러나는데요. 사실 그 전까지 조선 왕조는 한 번도 이 건물을 지을 때 돈을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정조는 일단 이걸 건물을 지을 때 약부터 해서 모든 것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전 이 부분이 놀랐는데요. 이 창녕문 공사 실명판 이걸 만든 사람의 이름을 둘 때 이 석수의 이름을 새기게 만들어요. 사실 그 전까지는 이런 거 만든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관리했던 사람의 이름만 썼거든요. 근데 정조는 그걸 넘어서 이 석수의 이름까지 드러내서 이 사람의 존재와 그리고 인정을 해줬다는 거죠. 실제로 정조의 이러한 인정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즉위에 반대했던 세력들까지 포용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심한진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정조와 상당히 사이가 안 좋았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나중에 이 사람과 주고받던 편지가 발견이 돼요. 근데 거기에 보면 정조가 이 사람의 아들이 과거 시험에 떨어졌을 때 아, 너의 자녀가 과거 시험 떨어진 게 너무 안타깝다. 내가 다음에 한 번 더 과거의 기회를 줄 테니 아들 그때 합격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보자. 뭐 이런 식의 대화. 심지어 몸이 안 좋으면 인상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친구가 술을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 야, 너 술 너무 좀 자제해. 이런 식으로 선물이나 편지를 보내주고. 근데 그런 편지가 공문이 아니라 정말 일반 사람들이 쓰는 욕 같은 것도 있고요. 껄껄 웃는 그런 대화체도 있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인정해주고요. 나중에 그 심한진한 사람이 정조와 가장 반대에 섰던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정조를 위해서 걱정하고 정조의 건강을 위해서 보내는 선물들이 나중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상당하게 자기 자신의 인정을 통해서 타인을 포용하는 그런 정조의 모습이 저는 조금은 그런 관계 설정에서 매우 돋보이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를 통해서 자신만의 기준이 아닌 우리의 기준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관계를 유지하는데 이 관계 유지가 전 태연쌤이 얘기했던 것과 좀 동일한데 경계와 포용이 항상 공존해요. 첫 번째는 경계선이 분명해요. 우리의 기준을 넘는 아이들, 이것조차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철저하게 제거하겠다. 그래서 자기 친가, 해경궁 홍씨 집안이 나중에 세력을 키워서 정조를 위협하거든요. 정조의 기준, 우리의 기준을 깨트릴 때 이 집안을 즉위 초에 바로 다 제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대로 그런 사람들 제거했다고 해서 완전히 사회에서 탈락시키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더 지났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그 사람들에 대한 힘이 없어졌을 때 다시 사면시켜주고 복원시켜줘요. 저는 좀 이러한 부분들이 정조가 영조와 사도세자와 다른 이 정조만의 특징이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공존과 연대의 상황을 조성해서 이끌어갈 수 있었던 그리고 정조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면서 만들어가는 조선의 르네상스의 그런 모습들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됐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배울 수가 없다라고 하셨을 텐데요. 저는 배움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면에서 배우는 게 있고요. 반면 교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보통은 앞면에서 배우는 건 배운다고 하지만 정조는 그 할아버지 아버지의 어두웠던 뒷모습을 통해서 이런 걸 많이 배웠고 그리고 정조가 정말 잘했던 게 하나가 바로 일기예요. 일기. 자기의 성찰의 시간을 가졌거든요. 일성록이랑 기주의 교육 맞아요. 성찰일기. 일성록이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거기에 항상 하루하루의 일기를 써서요. 그거를 나중에 문집으로 남기고요. 이 문집을 남긴 걸 나중에는 조선 왕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로 남겨줘요. 그래서 성찰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반대되는 세력들을 포섭해서 함께 일어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모습들이 저는 좀 너무 좀 정조를 보면서 와닿았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베네치아 화가 중에 티치아노라는 화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린 신중함의 알레고리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여기 보면 노인이 있고요. 여기 장년이 있고요. 여기 청년이 있는데 실제 티치아노라고 하는 화가의 얼굴이고요. 자신의 아들 오라치오고요. 이거는 이제 자신의 이제 조카 마르코입니다. 각각의 자신의 인척들 세대의 얼굴을 그린 다음에요. 마지막에 보면 개, 사자, 그리고 늑대, 개, 사자를 그리는데 각각의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과거에서 배워서 현재에 신중하고 행동한다면 미래를 그르치지 않는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인은 아무래도 경험이 많잖아요. 이게 장점이고요. 젊은 사람은 아무래도 행동력이 강하잖아요. 실천력이고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젊은이는 미래에 대한 꿈을 항상 가지잖아요. 결국에는 이 세 가지가 공존할 때 관계나 이런 기준들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영조의 마음이 있고 사도세자의 마음이 있고 정조의 마음이 항상 공존하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이 영조의 마음만을 강요할 때 강조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 경험이 그랬어. 나 때는 말이야. 하지만 그럴 때는 내 마음속에 또 한켠에 숨겨져 있는 바로 이 사자, 행동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함께 가지고 이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반대로 너무 젊을 때는 미래에 대한 생각만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반대로 어른에 대한 경험을 기울이고요. 그리고 실제 실천이 가능한지도 함께 고민하면서 자신의 기준과 관계를 설정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 사도를 제 나름대로 보면서 생각했던 부분들이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메시지가 잘 전달이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이 말을 쓰고 싶었는데
했는데 책에는 많이 잘려서 그냥 이 시간을 빌어서 요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끝이다. 네. 네, 긴 시간 또 강의해 주시고 잘 또 경청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책 있으신 분은 들고 아니면 이렇게 렌즈를 보시면서 기본사진 한번 지금 최다 참여라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정우쌤 눈밖에 안 보입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 2주 후에 뵙겠습니다.